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온 30대입니다. 어릴 적부터 넉넉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자라왔어요. 저희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부터 아빠까지 의사였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개원을 하셨고 그 후로는 병원이 더 잘 돼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남편은 아빠의 동문 후배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정말 가난했죠. 남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출세한 격이었으니까요. 총 동문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던 아빠는 싹싹하고 착한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병원을 확장하면서 남편을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 병원의 의사였던 남편이랑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친해졌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는 것을 알게 되셨던 아빠는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더욱 좋아하셨어요. 뭐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시댁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요구를 하셨어요. 당연하듯이 혼수 예단을 받고 싶어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너는 이런 집에 시집을 오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온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런 결혼은 듣도 보도 못했어. 하물며 우리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잘난 의사인데 다른 집에서는 집이며 차며 여기에 병원까지 개원해 준다고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이 딸랑 몸만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너희 집에서는 네가 그런다고 해도 아무 말도 없디? 엄마, 왜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인의 집에서 집도 다 해주고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 해준다고 했어.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빈손으로 지금 장가가는 거야. 나처럼 빵빵한 집안에 장가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가가는 사람은 없어. 엄마 그런 식으로 너무 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우리 결혼하는 거 듣고서 오히려 나한테 뻔뻔하다고 할지도 모른다니까. 얘는 넌 누구 편이니? 그리고 뭐가 뻔뻔하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도 결혼하는 거 뻔히 듣고 아는데 솔직히 수인의 아빠나 의사지. 수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러니? 고작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넌 자긴 돈으로 생활할 거야? 앞으로 네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데 당연히 시집 오면서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리고 해주는 집도 새 집도 아니라면서 전에 전세 주던 집이라고 하는데 꼴랑 그거 받는다고 좋아해야 하니? 아유, 엄마 진짜 왜 그래? 이미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분에 넘치게 많이 해주셨어.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솔직히 어느 병원에서 의사한테 타고 다니라고 차를 줘. 업무용이라고 말만 하고 솔직히 그냥 나한테 차 한 대 뽑아주신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오히려 내가 더 작아져. 엄마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나 수인의 집 볼 면목 없어지는 거야, 엄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저희들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셔서 아마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익준 씨도 그렇고 예단이나 혼수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쓰던 거 쓰기로 했어요. 그건 저랑 익준 씨 모두 의견 동일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휴, 그나마 부잣집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영 알맹이가 없는 곳은 아닌가 보다.
아무리 주고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게 우리고 너네 집이고 면이 사는 거니까. 어쨌든 익준이가 이렇게 불편해하니 내가 한 번은 넘어가마.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얕보거나 그런 낌새라도 있으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결혼을 하기 전이었지만 시모는 제 길을 잡으려고 애를 쓰셨죠. 남편은 처음에 중재를 잘해줬어요. 시모가 선을 넘는다 싶을 때면 한 번씩 시댁으로 가서 뒤엎어 오는 듯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한 요구를 하시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댁의 요구가 사라졌고 그렇게 조용히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홀시모의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특히나 여동생은 신혼집에 자꾸 찾아와 허락 없이 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가지고 가곤 했었죠. 아가씨, 혹시요, 오늘 집에 왔었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집에 택배 온 거 아가씨가 혹시 뜯어보셨어요? 오늘 화장품 택배로 오는 게 있었는데 물건이 반만 있고 나머지 반은 없어져가지고요. 경비실에 물어보니까 아가씨가 택배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찍혀 있다고 해가지고 여쭤봐요. 혹시 택배 처음 받았을 때부터 뜯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요? 그거 내가 가져갔어요. 언니 그렇게 좋은 거 쓰고 있으면서 저한테도 좀 나눠주지 그랬어요. 저 요즘 피부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거 알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화장품 언니가 다 쓰기에는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내가 몇 개 들고 왔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언니는 집에 화장품 쌓아만 두고 다 쓰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릴 바에 내가 좀 쓰는 게 낫죠 뭐. 아,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가지고 가면 미리 말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니까 택배 박스도 다 뜯겨져 있고 안에 있는 물건도 다 없어서 저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제 물건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막 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저 진짜 당황스럽고 불편하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 오빠나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새로 보내드리거나 아가씨한테 맞는 거 불러줄게요. 아니, 언니는 저한테 뭐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언니는 어릴 적부터 여유롭게 살아가지고 이런 거 막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 오빠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언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좀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네요. 내가 무슨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고작 화장품 몇 개 가지고 간 것뿐인데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간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말도 없이 제 물건에 손대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발 동동거리면서 찾거나 그럴 일도 없지 않겠어요? 아가씨도 택배 올 게 있는데 봤더니 다 뜯겨져 있으면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어쨌든 아가씨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 좀 해달라고요. 가끔씩 신혼집으로 찾아와 제 화장품을 가지고 가거나 옷이나 신발, 명품 가방 같은 것을 마음대로 빌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몇 번 주의를 줬어요. 그렇지만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더군다나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면서도 뻔뻔하게 말을 하는 태도가 황당해서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을 꺼낸 적도 많았죠.
초반에는 아가씨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저를 달래주고 이해해달라고 말해주던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 저라면서 저를 탓하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도 아가씨가 집에 들러서 내 물건 가지고 갔어. 전화해보니까 며칠 사용하고 돌려준다면서 말았는데, 여보 근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아? 매번 집에 몰래 와가지고 물건 하나둘씩 가지고 가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찾던 물건 없으니까 짜증나고, 아무리 내 물건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물건 없어지니까 당황스럽고, 이제는 내 물건 사는 데에도 고민되고 그래. 걔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 우리 집에 네가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솔직히 걔 친구들은 다 좋은 물건 쓰는데 걔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매번 싸구려 물건만 썼으니 더 그렇겠지. 한창 꾸밀 나이잖아. 그럴 수 있지 뭐. 당신이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물건값은 내가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줘. 걔도 나이 들면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해줄 테니까 이번만 좀 넘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집에 올 때마다 물건도 다 사라져 있고, 솔직히 내가 아끼는 물건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았어. 별말을 안 하니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내가 한번 따끔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좀 참아주면 안 되겠어?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당신은 너무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걔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돌려주잖아. 그리고 당신이 매일 그 물건들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몇 달 동안 쓰지도 않는 물건 다 쌓아놓고만 사는데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서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냥 좀 너그럽게 생각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쿨하게 빌려주면서 유난히 우리 동생이 빌려달라고 하면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난 솔직히 이게 더 서운해.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미리 며칠 전에 양해 구해서 빌려가거나 빌려간 후에도 뭔가 보답을 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근데 아가씨는 그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미리 말도 안 하고 몰래 집에 와서 가지고 간 다음에 내가 안 후회야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못 참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화낼 거야. 제발 좀 집안 분란 좀 일으키지 말아줘. 내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는 장인어른 눈치 보고 집에서는 당신 눈치 보고 난 뭐야 대체?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 진짜. 동생 일은 내가 미안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당신이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말아줘. 처음에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이 짠하기도 했어요. 사실 남편은 친정아빠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장인어른과 하루 종일 있다 보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집에서도 제 눈치를 봤던 것이죠. 저는 남편을 봐서라도 너그럽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에도 시댁 식구들의 행보는 끝이 나지를 않았죠. 무슨 행사가 그렇게나 많은지 매번 참석 요구에 돈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동네 잔치하는 거 알고 있니? 아무래도 내 아들이 제일 잘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들이 직접 못 오니까 그날은 네가 와서 음식 서빙도 좀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지내렴. 다들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내가 창피해서 이번에는 꼭 와서 일 좀 해.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준비 비용도 넉넉하게 보내고.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죄송한데 저도 주말에 일정 있어서 못 가요. 이번 주말은 제가 당직이라서 근무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일 뺄 수 없어요. 일정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일은 못하고 필요하신 비용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낼게요.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오라면 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니? 세상 천지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주말이면 죄다 시댁으로 와서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다는데 너는 뭔 일이 있어도 온다고를 안 하니 원. 너네 집 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면 시아버지 없다고 시어미 무시하는 거니? 아이고, 내가 지아비 먼저 보낸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까지 이렇게 개무시를 하니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일하고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할 때도 있어요.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저도 회사에 말을 하겠지만 지금 내일 모레 바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정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말해 볼게요.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주말 근무 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 대신 남편 보고 가라고 할게요. 너는 동네 사람들이 바쁜 의사 아들은 오고 며느리는 안 온 거 보면 뭐라고 할지 생각도 안 해봤니? 잘난 집안에 장가 보내더구먼. 대리사이 됐다고 안 그래도 다들 수군거리는데 아주 그냥 소문에 세기를 박아라 박아. 아이고, 진짜 내가 며느리를 상전으로 모시는구나. 됐고, 그럼 돈이라도 넉넉히 보내라. 내가 너랑 전화통화를 하면 열불이 다 터져서 못 살겠다 정말. 시모는 마치 내가 5분 대기조처럼 당장이라도 부르면 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있을 때에는 시모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는 시댁이 못 살아서 며느리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러던 중 아빠가 지병이 악화되시면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빠를 대신해서 병원 전반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표였던 아빠는 몸이 점점 나빠지면서 병원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양서방, 지금 자네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언제 건강이 더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이 좀 많네. 병원 일을 내가 꾸준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내가 대표 자리를 계속하긴 어려우니 양서방이 공동대표로 병원 일을 도맡아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쾌차하시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대표 자리라는 게 아버님이 그냥 주신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병원 대표 자체가 아버님이시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걸 작성하거나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이 쾌차하시기 전까지 제 단독 대표로 운영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 그런가? 그 부분이라면 내가 자세히 신경을 못 썼네. 그래도 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나랑 자네가 있으면 자네 혼자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먼.
그럼 자네 단독으로 대표직을 갖는 게 낫다는 소린가? 어쨌든 나도 잘 알아보고 서류 정리도 조만간 하지. 양서방, 잘 부탁하게나.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운영하던 병원인데 자리를 이렇게 비우게 되어서 아쉽구만. 내가 쉬는 동안 열심히 몸 관리해서 다시 돌아가야지. 물론 그러셔야죠. 제가 병원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버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병원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하겠습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 서류 정리는 아직 좀 이른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병원은 아빠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소문도 금방 나고 그러지 않겠어? 나는 그런 게 너무 걱정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병원에서 아빠 많이 아프시다고 소문났다고 하지 않았어? 어차피 남편도 아빠한테 병원 일 보고도 해야 하니까 대표 자리까지 다 정리하지 않는 건 어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서도 행정 처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공동대표면 동의서도 계속 써야 하고 매번 아버님 대리인으로서 서류 정리하고 행정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차라리 아버님께서 신경 안 쓰시고 건강 챙기는 게 낫지. 내가 아예 대표직 갖겠다는 게 아니라 임시로 바꾸는 거야. 나중에 아버님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드리면 되는 거고. 아버님, 저도 뭐 공동대표 괜찮습니다. 전 그냥 병원 행정 처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으셨고 대표 자리까지 바꾸겠다며 말을 하셨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에 공동대표를 우겼고 결국 제 뜻대로 아빠와 남편이 공동대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아이고, 장한 우리 아들. 드디어 병원 원장이 되는구나. 너무 장하다. 네 장인 아프기 시작하면서 온통 병원 일은 우리 아들 차지가 되니 너무 힘들겠다. 안쓰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장 자리 내어주니까 야속했던 마음이 좀 풀리긴 하는구나. 수희 너도 남편한테 잘해라. 장인 아프면서 그 뒷정리 다 우리 아들이 한 거 아니니? 네가 잘해야지. 엄마, 이제는 엄마도 고생 끝이야. 내가 대표 원장이니 엄마도 이젠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이게 다 엄마 덕이야. 언제 엄마한테 보답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장인어른 아프시고 난 후에 나도 정신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빴던 보람이 있어. 아직 공동대표라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지. 그래. 어차피 수희는 외동딸이니 결국에는 우리 아들이 받는 거겠지 뭐. 어쨌든 대표 원장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수희 너희 아빠는 좀 어떠시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 다시 병원 일 하시기는 힘드시겠지? 차라리 잘 됐지 뭐. 이참에 병원 우리 아들한테 다 넘기고 은퇴하시는 건 어떠시니? 너희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시면서 쉬시는 게 낫지 않아? 병원 남줄 것도 아니고 일찌감치 사이한테 주라고 하고.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뭘 물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 잠깐 아프신 거예요.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실 거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도 지금 잠깐 대표 원장 자리하고 있는 거지. 아빠도 아직 대표 원장이에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어머머,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서운하다는 거야? 그냥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좀 쉬시라고 한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아무튼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 아들이고 솔직히 이제는 아들 보고 오는 환자들도 많잖니. 아버님 연세도 있어가지고 병원 오는 사람들도 애초에 말이 많았잖아. 이제는 좀 젊은 피로 병원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는 남편이 잘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빠 하고 있어? 어머님, 그 병원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셨던 곳이에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남편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경우고요. 아빠 괜찮아지시면 다시 병원 일 보신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마치 다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시모는 은근히 아빠가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 시모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저는 정성으로 아빠를 간호했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빠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아빠는 다시 못 일어나시게 되었어요. 아빠의 장례가 치러지고 저와 엄마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슬픈 표정이었는데 유독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시시덕거리면서 즐겁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20년 동안 아빠와 일을 하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해오셨고 병원에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찾아가 보니 내부부터 밖까지 싹 바뀌고 있었죠. 병원 간판은 아빠의 이름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간호사들마저 그동안 일하던 간호사들은 모두 해고하고 다른 사람들로 고용할 것이라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받고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냐고.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병원 간판을 바꾼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해도 너무한다 진짜. 장례식장에서도 당신이며 당신 식구들이며 내내 시시덕거리면서 말했던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것 때문에 당신 그렇게 신나 있었던 거니? 아, 그럼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계속 병원 운영할 거야? 당신이야말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병원에서 아버님 기리기라도 할 거야? 아버님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프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슬퍼해. 여기에서 이렇게 난리 피우지 말고. 뭐? 누구 맘대로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간호사들도 왜 당신 마음대로 자르는 건데? 20년 동안 아빠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야. 다 실력 있으신 분들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간두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아빠 돌아가셨다고 당신이 여기 병원 대표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 다 절차라는 게 있는 거야. 참나, 뭘 모르는 건 당신이지. 당연히 공동대표에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단독 대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단독 대표로 있었어. 이거 왜 이래?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 잘 되는 게 그렇게 꼴사납니? 내 앞길에 거리적대지 말고 좀 꺼져. 공동대표하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도 재수 없었는데
끝까지 재수 없어가지고. 채! 남편은 제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저에게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내왔죠. 소장을 받아들고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는 저와 친정 식구들의 부당 대우로 인한 것이었어요. 교모하게 증거들을 짜집어 제출을 했는데 마치 저와 부모님이 남편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을 청구하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 잘난 콧대 아직까지 살아있나 어디 한번 보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릴 무시하더니만 네 잘난 아비 죽고 지금까지 그 꼴을 좀 봐라. 네 엄마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긴 하니? 그러게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바짝 엎드려서 시댁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우리 아들이 참다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네 업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 하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제 업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당신 아들한테 전해주세요. 그 병원 정말로 당신 아들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 속에 살고 계시네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뻔뻔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성이 부족한 건 용서가 안 되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네가 뭘 참아왔다는 거니? 지금껏 네가 하고픈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바득바득 공동대표를 올리고 네 아비 뒤처리 우리 아들한테 하라고 시켰겠니? 네가 뭔 말을 하든지 어차피 법원에서는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나중에 결과 듣고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과해. 그럼 좀 봐달라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줄 테니까. 사과는 당신네들이 해야 할 겁니다. 아마 며칠 후에 당신들도 소장 받을 거예요. 그거 받아들고서 후회나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랑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해왔던 게 헛수고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지만 제발 주제를 알고 사세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댁이 해왔던 만행을 모두 까발렸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자리에 눕고 난 후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왔었죠. 그렇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의 없이 단독 대표로 전환을 했던 것이었고 사업자 명의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20년 넘게 일을 했던 간호사 선생님은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병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도 모두 확보를 하고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 등을 토대로 역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혼인 파탄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으므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시모 역시 횡령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병원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받게 된 지분은 위자료 벌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실이 동문회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남편은 거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알량한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진 것 같아서 죄책감이 커. 아버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아버님 이름으로 병원 오픈할게. 당신 아버님 지분으로 받은 자금 있지? 그거 나한테 투자해줘. 그걸로 내가 열심히 병원 운영해서 당신이랑 어머님 내가 책임질게. 헛소리 좀 작작해. 이미 한번 뒤통수 친 사람을 뭘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빠 인감도장 사용해서 병원 한번 차지하려고 했나 본데 그때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니? 내 앞길 막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은 어디 갔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왜 그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잠시 대표 자리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이렇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내 과오는 당신한테 보답하면서 더 뉘우칠게. 당신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 거야? 당신 평범한 직장인이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셨잖아. 당신 월급으로는 생활도 어렵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 엄마랑도 영금껏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착각하지 마. 당신이랑 살기 전에도 난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 부모님 도움 없이도 잘 지냈다고.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단히 착각하면서 살고 있나 본데. 오히려 당신이 없으니까 맘 편하고 속 편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았는지 너무 의문이야. 이렇게 통화하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남편의 만행이 동문회에 소문이 나면서 거의 퇴출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저에게 연락도 오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간 남편과 시댁이 해온 만행을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동안 병원 돈으로 생활비며 사치며 펑펑 써왔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전보다 더 고달파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의사로서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요즘은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 평생 일만 하셨던 아빠가 너무 그립네요. 아빠가 계셨다면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다녔겠다고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그곳에서는 아픈 고통 없이 편히 쉬고 계시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올해 명절 때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의 사건이 벌써 4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저희 집에 동서네이가 찾아왔어요. 고심 끝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는데 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도 없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며 저희 부부에게 대들었던 동서내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오열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던 동서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부부로 지낸 지 15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가족의 연을 맺은 동서는 결혼 10년 차가 되었죠. 10년 동안 동서와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동서가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던 저는
동서가 시댁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거리를 두면서 서로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필요한 말 아니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항상 저와 동서의 관계는 외주를 타는 것 마냥 위태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동서내외를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항상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장 대표로 시동생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동서와 결혼을 하고 사고를 한번 크게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동생이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서내외가 결혼을 한 지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 시동생의 차에 부딪혔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이 잘못 판단했던 건 바로 119에 먼저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무서웠는지 도망을 치게 되었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처벌을 받고 나왔던 시동생은 취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동서도 남편 사업장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손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이 도와줬었지만 동서에게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을 만큼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동서였어요. 동서내외가 처음 결혼을 했었을 당시 둘 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아마 싫었을 거예요. 동선의 가족이라곤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한 분이라 도움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항상 뒤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시간을 5년이나 함께 해와서 그런지 동서는 저희가 베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이 저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죠. 그래도 항상 동서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거슬리는 말투들도 좋게 넘어간 적이 많았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좀 심한 것 같으면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주의를 줬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느끼지 못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가 시동생이 출소를 하게 되었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처지라 남편 밑에서 동서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각자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명절이 오기 한 달 전에 연말이라 정신없을 때 저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었는데 제 옆에 있던 동서가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이번 명절에 형님 친정에 먼저 가신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전염병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아빠 얼굴도 못 뵈러 가거든요. 다음날 바로 오시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은영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번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갔다고? 그이가 이번 명절에는 친정부터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 그럼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불편한데?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도 형님 올 때 가야 되겠어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서방님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해볼게. 음식 만드는 건 어머님이랑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되잖아. 저번 명절에 동서가 서방님이랑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음식 만들었을 때 천천히 하면서 먹을 만큼만 했었거든. 동서도 알겠지만 어머님이 명절 음식 쌓아둘 정도로 많이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이번에도 먹을 만큼만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동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한 지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동서가 먼저 다가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해봐. 동서가 어머님이랑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정도면 어머님은 확실하게 느끼고 계실걸? 동서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엔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머님도 동서한테 말은 안 하시지만 분명 불만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봐. 형님은 어머님한테 항상 이쁨을 받으니까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부부를 그동안 도와주는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당연히 형님을 안 이뻐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형님보다 제가 배운 것도 많은데 무슨 말만 하면 저를 가르치시려고 계속 충고를 하시는 게 듣는 제가 좀 거북하네요. 대학교라도 나왔으면 그나마 인정이라도 해드리죠. 고졸밖에 안 나오셨으면서 어떻게 저를 가르치려 드세요? 저도 형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정도껏 차이가 나야 말이죠. 석사랑 고졸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이가 교도소 다녀오지 않고 제가 아이만 안 낳았어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찌됐든 이번 명절날 최대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명절 음식을 워낙 간소하게 하셔서 손이 많이 가는 건 잘 안 하시려 하잖아요. 다녀오시는 김에 꼬치 산적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직원들 옆에 가서 앉아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말투와 표정은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다른 직원들 사이에 껴있는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저를 보며 마지막에 뱉었던 말들은 평소에 동서가 저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줬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넘어갈 수 없던 저는 동서에게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불러서 좀 전에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정색하며 동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길 원하고 있었는데 저를 노려보면서 팔짱을 끼더니 싫다는 말로 대받아 쳤습니다. 싫다고? 동서가 그럼 잘했다는 거야? 내가 고졸인 게 뭐 어때서? 그럼 동서는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삶이 달라졌어? 나랑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 석사 나오면 뭐해? 어차피 저기 고졸밖에 안 나온 직원들 사이에 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 방금 한 말에 대해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 동서가 한 말들에 대해 주워 담지 못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지나친 행동은 자제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줄게. 그럼 앞으로 보게 될 직원들 얼굴 보면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서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래도 저보다 손윗 사람인데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고졸까지 나왔으면 생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괜한 소리 안 피우지 마시고 하시던 일이나 마저 마무리 지어주세요. 연말이라 지금이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서로 얼굴 붉혀서 일에 지장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주버님도 그걸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동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자신이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대해 깨닫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라고 있었는데 제 예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남편의 회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 동서가 또 개념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냐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남편은 제 표정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었죠. 남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시동생에게 전화를 따로 걸었고 동서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시동생은 사과가 아닌 오히려 남편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들고 있었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싫은 소리 했다고? 퇴근하자마자 전화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건데. 형, 내 성격 몰라? 너 지금 형이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떻게 된 게 너랑 재수 씨는 왜 항상 그 모양인 거냐?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상처를 줘? 이건 네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똑바로 잡아야 하는 거라고.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만 살지 않았어도 재수 씨랑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정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다. 나는 너랑 재수 씨 데리고 일하고 싶은 줄 알아? 네가 다니려는 회사는 범죄 이력 조회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야지. 잔밥 더운밥 가릴 처지도 아니면서 내 밑에 일을 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개념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없는 5년 동안 우리가 재수씨가 출산한 아이도 봐주고 음식까지 해주면서 집안 살림도 도와줬었는데 그런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5년 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좀 더 넓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려고 아파트도 30평대로 이사가게 해주고 차까지 다시 뽑아줬잖아. 그럼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잔소리고 너희가 얘기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아으,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답답해서 진짜. 이리 줘봐봐. 아주버님, 저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 형님한테 불만이 많았었어요. 저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투들이 전부 다 못 배운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형님보다 더 배워서 그런지 지금까지 형님을 손윗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재수씨,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그러는 재수 씨는 석사 나와서 내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건 안 창피한가 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내일부터 회사에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서 애나 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는지 깨달아 보라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동서에게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시동생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게 되었죠. 문제는 아침부터 남편과 시동생이 회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했는지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일을 해왔던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의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말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가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뒤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너는 조금의 감사함도 없는 거지? 너도 더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출소하고 나서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품에 끼고 있어줬으면 조금이라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나랑 너희 형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아주 배가 불렀지? 네가 징역을 사는 5년 동안 너희 형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 형이고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은 것 뿐이라고. 내가 왜 징역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말아먹게 한 건 전부 형 때문이라고. 그때 나한테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고 5년이라는 내 소중한 시간을 징역을 보내면서 허비하지 않았겠지. 지금 말 다 했어요? 서방님이 징역을 살게 된 게 왜 이 사람 때문인데요? 서방님이 그때 집 좀 늘리겠다고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그 돈 홀라당 전부 탕진해 버렸잖아요. 노름은 서방님이 해놓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탓하는 건데요? 형으로서 생각 없이 행동한 동생에게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이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애초부터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죠. 5년 동안 징역 생활하면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변화된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잘못도 없는 이 사람 원망만 하고 살았었나 봐요. 이 회사 정말 힘들게 이끌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곳이에요. 서방님이 여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요.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얼굴 보면서 지낼 필요 없잖아요. 저희 도움 없이 동서랑 잘 살아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더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시동생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남편과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으려 하자 시동생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짐을 챙긴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아직까지 철이 덜 들은 행동을 하고 있는 시동생과 개념 없는 동서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과 동서 내외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얼굴조차 안 보며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에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먼저 향했어요. 휴일인 만큼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즐거운 생각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됐지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동서내외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한다면 분명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지만 저희 엄마가 싸주신 명절 음식을 시댁에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부모님과 동서내외가 음식 만드는데 한창 정신없이 움직였고 저와 남편도 묵묵히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최소한의 대화 빼고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시동생과 동서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한숨을 내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대충 넘겼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긴장 속에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서의 한마디에 결국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식사를 하는데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명절 전부터 심각한 얼굴로 뭔가 걱정이 많은 듯 보였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동서내외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동서의 한마디로 시작된 안 좋은 분위기는 결국 남편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제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셨으면서 왜 꼬지 산 적은 없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꼬지 산 적만 쏙 빼고 가져오신 거죠? 제 말이 맞죠? 동서가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도 이번 명절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웬만해선 전부 다 빼버렸어. 그렇다고 동서 때문에 일부러 해달라는 것도 웃기잖아. 먹고 싶으면 음식 만들 때 몇 개 하지 그랬어. 아니면 이따 마트에 들러서 재료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싶진 않아요. 명절 전날 그래도 입이 닳도록 얘기했으면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못 배워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명절 음식하면 꼬지 산적인데 영 기본을 모르네. 이따가 시장에나 들려서 먹고 싶은 거 사오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에휴, 밥맛도 없는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재수씨,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해요? 이 사람이 좋게 설명을 했으면 대충 넘어가면 되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못 배워서 기억을 못한다고? 보자 하니까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야? 내가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평생 입 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또 상처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거예요? 항상 보면 재수씨 그 주둥아리가 문제야. 말 한마디에 전냥빛도 갚는다는 거 모르나? 이 사람이 음식 갖다 바치는 사람도 아니고 재수씨보다
전부 윗사람들인데 말을 함부로 가려서 하지 않고 또다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너는 임마 재수씨 단도리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지? 아버님, 어머님 옆에 계시는데 그만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식사하시는데 이러다 체하시겠어. 동서는 밥맛 없으면 다 먹고 뒷정리나 좀 도와주던지. 형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뒷정리 하려 했거든요. 지금 어디다 대고 명륜질이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여요? 에휴, 형수가 잘못했네. 그 꼬지 산적 좀 만들어 왔으면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안 그래요, 형수? 애들 낳고 벌써 치매가 오셨나? 정신 좀 챙기고 다녀요. 남편은 시동생의 막말에 결국 통제력을 잃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지게 된 터라 시부모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뒹굴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은 뒤 분노한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가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동생 앞으로 다가가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수십 장의 사진이었고 가족들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도 당황했는지 비틀거렸어요. 이거, 지금 뭐야? 이 많은 사진을 형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데? 나 몰래 저 사람 미행하고 다녔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뭘 설명해달라는 거야? 딱 봐도 바람 피우는 장면이잖아.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거 안 보여? 재수 씨가 설명 좀 해봐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나? 입 나불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으면 비가 아주 거꾸로 쏟았다니까. 우리 집안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 며칠 전에 직원이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재수 씨를 봤는데 손을 잡고 있던 남자가 내 동생이 아닌 정체 모를 남자와 손을 잡고 있어서 당황했는지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나도 직원이 보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날 하루 종일 따라만 다니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를 속이고 그동안 이중 생활을 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사진 속의 아이는 그 남자의 자식 같은데 내 동생 몰래 얼마나 오래 만난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요. 동서는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할 걸 남편에게 발각된 터라 많이 놀란 듯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압박을 가하자 그제서야 포기한 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을 살게 됐을 때 혼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동서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라며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 공감대가 맞게 되었고 한두 번 만난 게 최근까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도 사랑하고 그동안 몰래 5년간 만나왔던 사진 속의 남자도 사랑하고 있다며
시동생과의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아 했어요.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동서는 가정이 파투나는 걸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진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시동생은 분노를 하게 되었고 사진 속의 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동서에게 달려들었어요. 통제가 될 것 같지 않자 남편은 시동생을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다시 한번 얼굴에 뺨을 올리면서 안사람 단속은 기본인데 그걸 못하냐고 한심하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서에게 당장 집키랑 차키를 반납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집키와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시동생은 결국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시동생이 키우는 걸로 소송을 걸었지만 시동생이 과거에 안 좋은 이력이 있어서 결국 동서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었지만 가족들은 차라리 잘된 거라며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충격이 상당히 컸었는지 4개월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남이 되어버린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부부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겹게 입을 뗀 시동생의 한마디는 동서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였고 당장 큰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남편한테 앞으로 잘하겠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과거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있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던 건 동서가 상간남이랑 새살림을 차리는데 아이가 많이 거슬린다며 시동생에게 다시 돌려주려 했는데 시동생은 막상 아이를 데리고 오자니 자기 인생에 발목이 묶일 것 같아 아이를 중간에 두고 옥신각신 하다가 각자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렸는데 아이는 그래도 동서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동서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자격도 없는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동서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합니다. 아이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둘 다 친자식을 돌보고 싶지 않다며 서로 등 떠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눈을 뜨게 된다 해도 눈앞에는 두 부모가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동서는 나 몰라라 전화까지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 옆을 지켜주고 있지만 정작 도와줬는데도 시동생 또한 몸을 숨긴 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만 썩인 동서와 시동생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네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시동생과 아주 짧게 통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돌보느니 차라리 징역을 살겠답니다. 두 사람이
온 가족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서 너무 화가 나요.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만 툭 던져주고 아이의 자취를 감춰버린 동서가 이 글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모든 걸 책임지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엄마가 꽤 오래 알고 지내셨던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엄마가 새아빠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재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폭죽 터지듯 연달아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들이라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의 재혼 소식이 시댁 집안까지 전달이 됐는데 저희 엄마 재혼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시모는 다 늙어서 추태냐고 제 심기를 건드는 말들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뱉은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 걸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엄마한테 추태라는 말을 했을 땐 화가 정말 많이 났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곤 시모의 입에서 더 안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될까봐 급하게 전화통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해버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투였기 때문에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기분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곤 최대한 안 좋았던 감정을 억눌렀고 그렇게 그날 한 번은 좋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뒤 시댁에 모임이 있어 남편과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의 생각 없이 뱉어대는 그 입이 계속 나불거리는 바람에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게 되었던 거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시모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모터를 달아버린 시모의 개념 없는 행동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미 1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예전처럼 할 말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던 터라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데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안 좋았던 감정들을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한 번 터져버린 입은 좀처럼 다물어지지가 않았고 결국 시모와 시작된 문제는 가족들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들 모두 시모의 편에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데 뭐하러 시댁에 와서 욕을 먹어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이상은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에 시댁에 오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우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모와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더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한마디로 영 끊고 살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만 제가 싫은 소리 듣지 않을 테고 보고 싶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안 볼 수 있게 되니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어 선택한 최후의 결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다면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나이 먹고 재혼해서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다고 저희 엄마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말하길래 더는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먼저 일어나?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 살 날보다 눈 감을 날이 더 가까운데 괜히 피곤한 일 만드니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가족들 모여있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화를 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전에도 이 사람과 전화 통화할 때 저희 엄마가 재혼한다니까 다 늙어서 추태 부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도 참았는데 오늘도 그때랑 똑같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두 귀 열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거 정말 많았었는데 최대한 참고 지나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아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병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어머님이 말실수를 한 건데 왜 다들 편을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을 옹호해주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네요. 이 사람만 멀쩡하지 다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혼자 잘났네. 그래서 지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요즘 들어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네가 내 집에서 나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줄 알아? 내 아들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이고 나한테서 벗어나지 못해. 요즘 큰 며느리가 버릇이 많이 없긴 하지. 어른이 얘기하는데 얼굴 붉히고 화내면 되겠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더라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새언니가 요즘 들어 많이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긴 했는데 이런 건 오빠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왜 새언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새언니의 행동이 잘못된 건데 오빠가 확실하게 뭐라고 좀 해.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서운했으면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말까지 나와. 재혼을 하든 말든 우리 가족이 크게 상관할 문제는 아니잖아. 축하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만들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다들 너무들 하네. 두 분이서 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저도 더 이상 오지 않으려고요. 와봤자 이 사람 상처만 받는데 차라리 당분간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만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럼 할 말 끝났으니까 저희는 먼저 돌아가 볼게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엄마 재혼식 때 초대하지도 않을 거고 와봤자 불편하기만 해서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좋지 않은 상태로 시댁에서 나온 뒤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받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신우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분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쉬지 않고 전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다시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죠.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그냥 바로 끊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에게 들려온 첫마디는 남편의 교통사고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남편이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을 듣게 된 터라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시댁에 갔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시댁에 혼자 간 거였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계속되는 개념 없는 행동에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해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그날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다면서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시모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차 앞에서 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남편은 차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또다시 차 앞으로 뛰어든 시모 때문에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논두렁에 빠져버린 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였죠.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에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네가 그 난리만 안 치고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내 아들이 너랑 풀지 않으면 평생 얼굴 안 보겠다며 나를 꺾으려 드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영 끊고 싶지 않아 차를 가로막다가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거잖아.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겠어?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을 거다. 정강이뼈에 금까지 갔단다. 이제 어쩔 거야? 깁스까지 해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 텐데 너만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안 됐어. 사돈은 쓸데없이 지금 나이에 재혼을 한다고 해서 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요? 재혼한다는 말을 듣고선 다 늙어서 추태라고 먼저 말실수를 해놓고 왜 우리 엄마 탓을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그 입만 조심했다면 이 사람 이렇게까지 다칠 일도 없었고 상처받을 상황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누굴 탓하기 전에 어머님 행동부터 뒤돌아보세요. 저 이 사람 병간호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왜 생각 없이 차를 가로막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노려보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의 막말에 시부는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고 시모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벌어진 일까지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는 무개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나가라며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모는 어디서 큰 소리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자 분노한 모습에 움찔거리던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얼굴 좀 보자며 인상을 쓰면서 시부와 신우를 불렀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숨이 막힌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남편은 화병이 날 것 같다고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내려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 대신 많은 노력을 해준 남편이 더는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게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싹 바꿔버렸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얼마 뒤 엄마의 재혼식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의 재혼식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많은 하객분들이 자리에 앉았고 식을 진행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식장에 초대도 받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몰려오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목발을 집은 상태로 급하게 시댁 식구들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밀고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옷차림이 그게 뭐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서 개념 없이 왜 운동복 차림으로 온 건데? 제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려고요? 저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요. 당장 돌아가라고요.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뜯어 말려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분명 경고하는데 나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말도 없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더니 아예 이사까지 가버렸더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 같니? 백날 이사하고 도망 다녀봐라. 그래봤자 한국 땅에서 어딜 갈 수 있겠어?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영 끊고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사돈이 재혼한다는데 우리가 안 오면 되겠어? 와서 끼니라도 때우고 가야 속 편하지. 참석 안 하고 지나가면 찝찝하잖아. 그래서 운동복 차림으로 우리 엄마 재혼식에 온 거예요. 식사만 하려고 왔더라도 옷은 갖춰 입고 왔어야죠. 어머님은 빨간색 운동복이고 아버님은 형광색 운동복에 아가씨는 지금 여기에 에어로빅 하러 온 거예요? 그냥 아예 벗고 다니지 그래. 이대로는 절대로 출입 못하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왜? 내가 이런 옷으로 입고 와서 창피하니? 축의금 주면 되잖아. 얼마 주면 되냐? 한식 뷔페니까 3,000원만 줘도 되지? 우리 가족 셋이니까 얘딱 9,000원. 네 엄만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라니? 남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다. 뭐해? 9,000원 받으라니까? 배고파서 지금 현기증까지 난다. 빨리 비켜봐. 시댁 식구들의 막 나가는 행동에 남편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쪽 손을 제 어깨 위로 올리고 나머지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시댁 식구들을 향해 사정없이 내둘러 버렸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은 제가 말릴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린 상태였고 식장이 난리가 나자 식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엄마와 새아빠가 로비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객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난리치고 있는 남편을 보며 경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온 새아빠가 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순간 새아빠의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지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운동복 차림으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간 새아빠가 첫마디를 내뱉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멈췄고 새아빠를 바라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빛이 점점 하얗게 질려버리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몰랐던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새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경악을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나 누군 줄 알죠? 내가 그동안 그쪽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아? 하필 그때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사돈은 이상한 정신병자랑 결혼했나 보구만. 잠깐만요. 저희 새아빠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잖아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저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도 저 운동복 차림으로 왔었지. 그때 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주문해서 먹은 음식이 50만 원어치 될 거다. 전날의 누전으로 인해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가 오기 전이었고, 그날 비도 많이 내려서 손님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셋이서 50만 원어치의 식사를 해서 식당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었는데, 때마침 CCTV 수리기사가 왔길래 CCTV 위치를 알려준 뒤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 본체가 있는 곳으로 같이 자리를 옮겨 홀이 비어있던 상황에서 수리가 끝나고 다시 홀로 돌아와 보니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다른 손님들 신경 쓰느라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왔는지는 못 봤다고 상황을 설명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화장실을 가봤었거든. 그런데 불안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맞아 떨어졌고, 결국 그 사람들은 음식값도 안 내고 우리 일식 식당에서 고가의 참치 요리와 비싼 횟감들을 50만 원어치나 먹어치우고 잠적해 버렸던 거야. 그날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손님들이 계산도 하기 전에 식당을 나가게 되면 불안해서 감시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들도 그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게 힘들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식당 음식을 무전 취식한 사람들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새아빠의 말에 옆에 계시던 엄마와 저희 부부는 경악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아니라며 생사람 잡는다고 발뺌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말투에서부터 떨림이 왔었고, 새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말을 하자 화들짝 놀라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을 치려 했지만 새아빠의 하객분들이 시댁 식구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해 조사를 받았는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새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전 취식하고 도망치는 가족이 있어서 신고가 꽤 많이 들어와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다른 CCTV에 찍혀있던 인상착의와 많이 비슷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우와 시부모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의 식당에서 처음엔 정말 외식을 하러 갔었는데 CCTV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듣곤
시모가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긴 했었지만 돈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CCTV도 꺼져 있으니 도망치자는 말에 시부와 신우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지만 시모가 먼저 화장실을 가면 뒤따라 나오라면서 시부와 신우에게 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처음으로 무전 취식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 점점 대담해졌고 CCTV가 없는 식당들만 골라잡아 무전 취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횟수가 무려 5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피해를 보게 된 음식점 사장님들이 시댁 식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전 취식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죄가 적용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걸 알면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신우는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전 취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음식값이 아까운 것보단 몰래 빠져나왔을 때 걸리지 않았던 그 순간의 스릴을 즐기려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봤던 여러 식당 사장님들은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음식값을 전부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를 봤던 사장님들이 한뜻을 모아 신우와 시부모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어요. 결국 무전 취식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이 커져버리게 되었고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형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판사에게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고 징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신우도 정말 생각 없지만 시부모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재혼한다고 욕할 게 아닌 본인들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가정의 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